와서 258쪽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단원은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 4단원 광복 이후의 문학입니다. 자, 광복 이후에 우리는 되게 다양한 일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1945년에 이제 8.15 해방, 자, 그 다음에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 등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죠. 이러한 무분별한 산업화와 물론 발전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요. 이제 급속한 성장 속에서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이 속에서 열악한 어떤 노동 환경과 노동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난소공에서 보았듯이 새로 생겨난 이제 도시 빈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명이 소설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우리는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짚어봐야 됩니다. 1960년에 여러분, 4.19 혁명이 있었죠. 이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 3월에 부정선거를 했고요. 이제 4.19에 이것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서울을 장악한 것이 이제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긴 시간 독재가 시작됐죠. 박정희가 언제 죽냐면 1979년에 죽거든요. 네, 거의 18년 이상 뭐 산업화를 이끌기도 했고 도시개발을 하기도 했지만 새마을 운동도 했고요. 어쨌든 독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이 뒤를 이어서 바로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이죠. 우리가 여길 가리켜서 이제 신군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민주화의 그 염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아직은 먼 일이 됐고 여러분들 그 1980년 바로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신군부 세력은 이제 12.12 사건, 1979년 12.12 사건이라고 그러죠. 12.12, 12월 12일에 정권을 장악하고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이제 엄포를 놓는 거고요. 당시 이제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를 이제 감옥에 가두죠. 언론 검열을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규모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망이 240명, 행방불명이 400명이 넘고요. 다친 사람은 2,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8과 관련한 소설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년이 온다, 한강의 작품이죠. 자,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난소공의 신도시 개발과 이런 어떤 그 산업화 시대의 폐해가 잘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 산포 가는 길도 아마 공부를 했고요.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작품들도 여러분이 겨울 좀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작품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260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광복 이후의 문학을 원문과 산문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고요. 여기는 필기는 많이 안 하고요. 선생님이 밑줄 치면서 중요한 곳을 짚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광복 직후 6.25 전쟁,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4.19 그 혁명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는데 안타깝게도 박정희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역사적 사건 좀 찝어봤고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이 시기의 문학에는 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그다음 전쟁 후에 혼란스러운 사회 그리고 분단 현실의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시에서 초토의 시라든지 휴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뭐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든지 이런 목마와 숙녀 이런 작품들은 약간의 서정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60년대에는 4.19 혁명에서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격동기를 겪으면서 이제 박정희 시대로 돌아왔어요. 문학에서도 현실 참여라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즉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나 이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시절과 관련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짓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 정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경향도 있었다. 자, 이 시기 언제? 60년대에는 시는 이제 불의와 모순의 현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현실 참여시와 시문학의 본질 영역을 탐구한 순수 서정시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풀, 폭포, 눈 같은 시를 쓴 김수영 의 시가 이제 어떤 현실 참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도 역시 현실 참여시이고요. 박재삼의 추억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소설 쪽을 좀 보자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50년대에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거나 전쟁을 겪고 나면 이제 인간이 폭력에 노출되고 살인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이제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잖아요. 자, 상실되거나 무기력해진 인물들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손창섭 소설가의 비 오는 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소설입니다. 우울해도 참고 읽으세요. 또 전쟁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합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순환이대 같은 소설입니다. 오발탄에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전쟁으로 뭐 이제 가족이나 벗을 잃고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60년대로 오면은요, 남북분단의 비극을 이 어떤 6.25에 관련한 전후의 문제는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60년대까지도. 자,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해 가느냐. 서로 빨갱이라느니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경멸하고 멸시했는데요. 정치적으로 대립했고요. 분단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다. 또한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거나 현대인의 소외와 방황을 문체로 표현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최인은의 광장이 그렇고요. 전광용의 껍빛단리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또 서울 1964년 겨우 선생님이 얘기한 김승옥 소설가의 이 소설은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61쪽에 와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70년대 쪽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 일어났고요. 선생님도 이제 새마을 운동 세대는 아니라서 한번 봤더니 뭐 낙후된 농촌 개발, 뒷골목 정비, 도시 환경 정비, 생활 우물 분리수거, 후진된 도시 개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제 목표 지향적이라서 너무나 이제 개량 사업을 많이 한 나머지 옛 정서나 추억의 어린 것들도 다 이제 개량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다 이제 때려 부쉈더니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이제 100년, 200년 된 그런 옛 모습들이 잘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새마을 운동 전후에서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라는 열풍이 불면서 이런 정서나 추억이 어린 곳 또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어린 곳들이 다 이제 뭐 다시 개발되거나 이래서 조금 찾기가 어렵죠. 자, 19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건 계속 들었단 말이죠. 농촌 공동체의 붕괴, 농촌에는 떠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렵죠, 농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 외우다시피 해야겠어요.
문제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시는 노동자나 농민 또 도시 하층민 등 민중의 소외된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했다. 그런 시는 이제 신경림 시인의 농무 묵계장터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1980년에 5.18을 주목해야 되고, 여러분 영화도 있죠. 1987이라고. 자, 1987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민중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어떤 그런 싸움이었죠. 자, 민주화에 대한 열망 계속 이어졌다. 당시 작가들에게도 민주화는 중요한 과제였다. 또 풍자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새로운 시를 쓰는 기존을 벗어나서 실험하는 시가 더욱 많이 창작되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새들로 세상을 뜨는구나가 바로 이러한 풍자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러디할 때 다뤘던 이것도 있죠. 새로운 형식을 이제 실험한 시고요. 여러분 이제 90년대 이후의 문학입니다. 주로 개인의 일상과 내면에 관심을 두었다. 또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두는 경향. 또 여성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다음에 나이덕시 나오죠, 여러분 산속에서. 여기 내려오면은 소설 좀 볼까요? 자, 이제 70년대인데요. 70년대 모순된 현실의 반영은 소설에서 이어졌다. 자, 노동자들의 투쟁, 도시 빈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황석영 소설가의 객지나 우리가 공부했던 삼포 가는 길, 그리고 조세희 소설가의 난소공 있고요. 파수꾼도 여러분, 희곡 작품 이강백 씨의 파수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인데요. 억압된 현실, 사회 현실을 고발한 작품, 억압을 고발하는 거, 대하 소설도 많이 쓰였고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풍자극, 소극장 공연이 활발해졌다. 최일남 시인의 흐르는 복 여러분 봐야 되고요. 이제 어떤 개인에 의한 독재 문제를 다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봐야 되고요. 여기 여러분 여류의 등장이 보이죠? 박완서 씨의 엄마의 말뚝, 양기자 씨의 원미동 사람들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 문학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우리 262쪽에 광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이다. 자, 이념이란 말이 있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입니다. 자, 근데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 현실을 이해하자 이랬습니다. 자,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시기는 1950년대 전후의 사건이고요. 한 개인이 겪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원래 남한에 살던 이명준이 이제 남한에서 어떤 환멸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한 후에 이제 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군인이 돼요. 그럼 인민군이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고 거기서 이제 포로가 석방이 돼서 너 남쪽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그때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이제 중립국으로 향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야겠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게 배예요. 바다 위에 떠 있겠죠. 커다란 배가 이거 3,000톤이나 되는 커다란 배입니다. 배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는 길에 과거 회상으로 빠져들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예. 명준이는 월북한 아버지의 일로 고초를 겪다가 아버지는 사회주의 사상가였고 나름대로 지식인이었는데 명준이 어려서 북쪽으로 넘어가고 엄마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준은 스스로 자신을 이제 고아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정치적 혼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던 차에 소식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서 이제 막 취조를 당하겠죠.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쪽과 북쪽의 왕래가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배를 타고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남한에서 이제 명준이가 좀 연애를 했던 사람이 이제 윤회인데 북한에서는 은혜랑 만나요. 그리고 이제 월북한 뒤 만난 사람이 이제 은혜예요. 이제 더 오랫동안 만나고요. 은혜는 발레리나예요. 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씩씩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북한군 간호장교로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참전한다고 했죠. 이제 이 명준이 낙동강 전투까지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이었지만 이제 남한으로 이제 한때 이제 이 남하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 남하했던 시에 낙동강 전투지에서 전투를 할 때 은혜와 우연히 만나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애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동굴이 일종의 이제 밀실이죠. 이 소설에서 얘기한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그 뒤에 헤어지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제 포로로 됐다가 그 석방된 후에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 소설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앞부분 줄거리에서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하는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장면인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그 배에서 시작을 해요. 아까 했던 그 배. 타고르호라고 나와요. 타고르호. 이걸 타고 이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요, 도저히 광장은 지금 이 짧은 교과서 지문만으로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문체도 못 느끼고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군데군데를 좀 읽으면서 이 소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고 싶거든요.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좀 같이 보면 좋아요. 아직까지 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자, 광장 21쪽입니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지나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석방포로 이명주는 오른편에 곧장 가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인해 꺼지고 하여 몇 번이나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헛개비다.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보면 쑥 숨어버린다.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은 헛개비다. 이번에는 그 눈은 뱃간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 고개를 들자 쑥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헛개비가 지금 자꾸 나타난다 그러죠. 명주는 배에 타고 있고요. 석방포로 신세입니다. 석방포로의 신분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눈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요. 이제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30쪽으로 가면 그것이 그 눈이 새라는 것을 나중에 명준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긴장해서 이 새를 향해서 총을 쏘려고까지 하거든요, 명준이. 왠지 너무 싫은 겁니다. 이 눈, 이 헛개비, 그리고 이 새. 근데 이게 갈매기였고요. 자, 이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선장이 해줘요. 자, 갈매기가 따라오는군요.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 갈매기가 따라오는군요.는 이제 그 명준이 한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선장입니다.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흔히 저런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영국에서 캘커타까지 따라온 적이 있어. 그 새가 없어졌을 땐 서운하더군. 대단한 정성 아닌가?
아마 메인 마스트에서 주무실걸. 메인 마스트는 이제 배의 맨 꼭대기입니다. 선장이 창으로 목을 내밀고 빼끔히 위를 올려다본다. 아가씨들 저기 있군. 기왕이면 아가씨들이라 하는 편이 로맨틱하잖아. 시스터 갈.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장이 호탕하게 웃음을 놓습니다. 교과서 아니 우리 도서 30쪽을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 타고로에서의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이거예요. 새들이 바로 위에 보인다. 새들은 먼 밑바닥에서 이리로 날아오다가 문득 마스트에 걸린 흰 댕기처럼 보인다. 하고 이제 대학생이던 명주는으로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종로로 나오는 길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잎사귀는 거의 다 지고 가지 끝에 드문드문 매달린 나뭇잎새가 바람이 불면 망설이듯 하늘거리다가 그제는 선선히 바람에 몸을 맡기고 팔랑귀비처럼 빙글빙글 떨어져 나온다. 늦은 가을이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다. 이명주는 겨드랑이에 낀 책구러미 속에서 대학신문을 끄집어내 펼쳐든다. 그런 글이 실리는 맨 뒷장에 자기가 보낸 노래, 즉 시가 칸막이로 짜여서 실려있다. 이명주는 이제 자기 다니는 대학교 신문에다가 시를 투고했어요. 아카시아가 있는 그림.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늘 걸어가곤 했다 하면서 약간 철없는 약간 낭만주의 같은 시를 하나 이제 투고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대학생 이명준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명준은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이야기를 연결할게요. 이제 부잣집 친구들과 사귀어요. 아까 이명준 아빠가 월북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빠의 친구인 변성재라는 이제 변땡땡 씨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이 명준이를 걷어준 아빠 친구고 자기 은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태식이와 영미라는 남매가 있는데 둘 다 약간 날라리죠. 네. 영미가 이 윤혜를 소개시켜줬고요. 이제 태식이는 이제 뭐 부잣집 아들 뭐 노릇을 합니다. 이제 댄스 파티 같은 거를 집에서 사교 파티 같은 거를 이렇게 열었고 이 댄스 파티 사교 파티에서 이 윤혜를 소개받아요. 그리고 이 윤혜랑 이제 연애를 열심히 하죠. 여자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생각보다 이제 그런 어떤 성관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젊은 이제 남자가 가질 만한 어떤 궁금증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정 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 선생은 40대 싱글 남자인데 굉장히 취미가 다양해요. 음악 악기도 많이 다루고 집에 미라를 하나 입수를 해가지고 명준이를 불러서 보여줍니다. 거의 뭐 집안이 뭐 거의 갤러리 수준인데요. 근데 이 정 선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준이가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읽는데 선생님 이거 다 읽어줄 거예요. 참고 들으세요.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초를 만들고 목재를 가려내어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 걸 가지고 산뜻한 지붕, 슈트라우스의 왈츠에 맞춰 구두 끝을 비비는 마루며 덴마크가 무색한 목장을 가지자는 말인가요? 즉 미군 부대의 쓰레기를 가지고 마치 문화생활하는 척한다 이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안 들리면 2번 들으세요.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에 깽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정치인을 깽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에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어요. 정치는 인간의 광장 가운데서도 제일 거친 곳 아닌가요? 외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뭐니 해도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 같은 몫을 하잖아요. 정치의 오물과 찌꺼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삼키고 실어가거든요. 이게 종교의 순기능이죠. 자, 그런데 도시로 치면 서양의 정치 사회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똥오줌을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치에도 똥과 오줌은 할 수 없지요. 거기까진 좋아요. 하지만 하수도와 청소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의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모두의 것이어야 할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소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파 날라다가 그 길에 있는 그 조약돌들 말하는 겁니다. 도로를 이제 깐 그걸 가져다가 저희 집 부엌 바닥을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마치 깡패 같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착한 길 가던 사람,
그냥 민주 시민입니다. 착한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 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깽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 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뭐 청부업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거죠. 여기서 그 도둑놈은 아까 그 정치인입니다. 예, 깽이 그 정치인한테 뒷돈 받고서 착한 시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 몫으로 정조를 사고 여자를 산다는 거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피 흘린 스산한 광장에 검은 해가 떴다가 핏빛으로 물들어 빌딩 너머로 떨어져 갑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의 정치의 광장이 아닙니까? 라면서 이명준이 막 정 선생한테 자신의 남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한은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각기의 밀실은 신분에 맞추어서 그런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깐요. 좋은 아버지, 불란서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장학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이런 역설. 그 아버지는 나를 불란서로 유학 보내줬지만 착한 교사의 목을 잘라버리죠. 예, 그러니까 교사의 옷을 벗긴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 예, 아무도 광장에서 머물지 않아요. 필요한 약탈과 사기만 끝나면 광장은 텅 빕니다. 광장이 죽은 곳. 이게 남한이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명주는 이런 어떤 그 지적인 이야기만 정 선생과 나누는 건 아니고요. 윤회와 연애를 하고 윤회의 몸을 탐닉하고 그러면서 약간 행복감도 느낍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끌려가요. 그 어떤 취조실, 형사실에 2번 끌려가서 온몸을 구타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왜냐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로 너도 빨갱이냐 하면서 이제 그 소식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몹시 모멸감을 느끼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윤혜와 더 사랑을 나누다가는 심리적 방황을 하고 이제 이북으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 가면 좀 다른 게 있을까? 아버지가 갔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기대가 있고요. 이북으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제 공식적인 배는 아니고 뒷돈을 주고 밀거래해서 그 밀항을 하는 수준으로 이제 찌그덩 냄새나는 배를 타고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1쪽으로 바로 시원하게 넘어갈게요. 북쪽에 대한 첫 인상을 이명준이 뭐라 그랬냐면 명중이 북녘에서 만난 것은 잿빛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잿빛 공화국이다. 이명준이 노동신문 신문사 기자로 취직을 하는데요. 이 이명준한테 너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단련이 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막 자아 비판을 당합니다. 이명준 동무는 남조선에 있을 때 무얼 보고 들었소? 이 원고에는 태백산맥에서 이승만 괴뢰 정권과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용맹한 빨치산 얘기도 없고 지주놈에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참상도 전혀 없군. 이러면서 막 그 기사문에 대해서 비판을 막 당해요. 그러던 중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데요.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머릿수건을 쓰고서 아버지 양말을 빨고 있어요. 밥상 위에 그 신문지를 덮어놓은 밥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한테 되게 실망해요. 한때나마 굉장히 이름 있는 지적인 커뮤니스트였던 아버지는 그냥 그 재혼을 해버리고 거기서 새 여자와 만나고 양말을 빨게 하고 뭐 밥상 위에 식은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을 영위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자가 자기를 막 도련님 합니다. 뭔가 신여성을 만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혁명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뛰쳐나와요. 아빠 집을. 그러고도 이명준은 계속해서 그 자아 비판대에 올라가지고 사상을 의심당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개인의 회귀화 그리고 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런 상태를 이제 원하는 거죠. 한편 이제 이때 어쩌다가 이제 그 은혜를 만나요. 윤혜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제 발레리나였고 러시아하고 오가면서 그 공연들 하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죠. 근데 이때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북조선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부분을 선생님이 또 읽어줘야 돼.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로 되어 있는 고장. 북조선 사회에 무겁게 덮인 공기는 바로 이 터부의 구름이 시키는 노릇이었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해를 씌우고 주인이 제일하는데 몸을 아끼느냐고 채찍질하면 팔자가 기박하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 북한의 인민이죠.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1등을 해도 상품은 없다는 데야 누가 뛰려고 할까? 당이 뛰라고 하니까 뛰긴 해도 그저 그만하게 뛰는 채 하는 것뿐이었다.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 즉 사회주의 사상 얘기예요. 어쩌다 이런 도깨비 노름이 됐는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장에는 꼭두각시뿐 사람은 없다.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네려고 가까이 가면 깎아놓은 장승이다.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개성이라든지 인간미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은혜를 만났으니 얼마나 단비 같았겠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둘 다 헤어졌다가 다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둘이 만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일로 넘어올게요. 자,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사회 환멸을 느낀 명주는 아까 정 선생과의 대화 부분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월북하여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그 멋지다고 생각했던 사회주의 이념이 왜곡돼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 빨간 줄. 현실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죠. 아까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고 그래서 방황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제 은혜가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이마저도 좌절된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간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낙동강 전선이고요.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좀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동굴 속에서 둘이 그 참참이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데 이때 은혜가 이제 그 명준에게 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을 꼭 읽어주고 싶어요. 183쪽인데요. 183쪽인데요. 자, 둘이 이제 발가벗고 이제 누워 있었겠죠. 저 뭔데? 응? 그녀는 돌아 누우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당겨 그 목소리처럼 깊숙이 남자의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남자, 이명준이죠. 남자의 귀에 대고 그 말을 속삭였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마. 정말 이거는 이제 은혜의 이야기고 아마는 명준이겠죠. 일어나 앉아 여자의 배를 내려다봤다. 깊이 패인 배꼽 가득 땀이 괴어 있었다. 배에다 입을 댄 거예요. 입술을 가져간다. 짭짤한 바닷물 맛이다. 나는 딸을 낳아요. 나는 딸을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딸이 처댁이래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쯤은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이명주는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 문장이 여러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장이냐? 그 명준이가 이제 배에서 아까부터 그 뭔가 헛개비,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선장이 그 갈매기이고요. 그 새는 2마리였어요. 그리고 그 갈매기는 여인이라고 아까 선장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회상씬에서 이제 은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고요. 방금 전까지 긴장해서 그 헛개비, 그 갈매기 나를 쫓아다니던 그것에 총구를 겨눴는데 그 방아쇠 당기기 직전에 그 총구 위에 그 2마리 새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명주는 그 새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백길 내내 숨바꼭질해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때 어미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뺨에 댄 총이 부르르 떨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비극적인 어떤 그 결말로 치닫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배 위에서, 선생님 방금 읽은 것은 이제 배 위에서의 회상신이고, 중요한 장면은 뭐냐? 명주는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 그 심사장에 와 있습니다. 그 방 안. 네,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이건 북측 설득자입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명준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설득합니다.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 오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이 포로가 이명준이죠.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중공 대표. 자, 그들이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얼마나 절도 있을까요?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이거 허위의 가식의 웃음입니다. 왜? 명준을 회유하기 위해서.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앉지도 않네요. 명준더러 물어봅니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랬더니 명준이 대답합니다. 중립국. 263쪽입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북한의 설득자들이죠. 자,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네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요. 자본주의는 어떤 곳이냐? 굶주림과 범죄가 우울되는 낯선 곳이라고 합니다. 그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이고 혐오하는 시선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이제 중립국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권리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명준의 태도는 한사코 단호하죠. 자,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 명준을 데려가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제 남한에 살던 사람을 뭐 북한에 데려간다거나 북한에 살던 사람 남한에 데려간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죠. 네, 저쪽의 상황에 어떤 환멸을 느낀 나머지 우리 측으로 되돌아왔다 뭐 이래가지고, 특히나 명준은 대학생이고 당대 지식인으로 취급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내렸어. 네가 오면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있어. 라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요.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자, 모두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초목,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장수를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을 반길 거요. 막 이렇게 해서 달콤한 어떤 그 회유를 하고 있죠. 정말 이런 거를 줄지는 정말 또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중립국. 자,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자, 왜 이명준이 계속 그 북측으로 회유당하지 않고 왜 계속 중립국이라고 하지?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동무 심정도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에 거제도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또 그 예전에 그 남한에서 생활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그때 그것이 이제 북쪽에서 생활을 할 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너 물들었구나. 제국주의에 물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제 앞잡이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에 한때나마 이제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건 용서받을 거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북쪽에 가서 너 고초 겪지 않을 거야.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평가할 것이다. 근데 이명준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죠. 노동신문 기자로 일할 때 끊임없이 그 어떤 그 개인의 판단을 유보한 채 끊임없이 비판당하고 몰아세우고 사상을 의심받았거든요. 자,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동무는 하고 말을 이어가지만 중립국 뭐 계속 외칩니다. 자,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쳐다보면 갑자기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막 웃음을 웃더니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던 그 북측의 모든 이제 장교와 설득자들이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 내뱉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아까 모습은 가짜였어.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명준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방에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제 그 사람에게 눈길을 옮겨버렸어요. 이제 명준은 이제 하찮은 사람이 돼버렸죠.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중립국 이거죠.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은 이제 뭐냐면 이 천막을 나가 다른 천막으로 가면 이제 남측의 설득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가면 이명준에게 또 이제 설득을 하겠죠.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죠. 이제 북측 설득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이제 이명준이 설득을 당하다가 너 이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남측의 설득자들이 또 이제 여기 이제 설득자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가겠죠. 자기보다 먼저 갔던 이제 이 사람이 겪는 얘기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